제가 동영상을 찍을 때는 이전에 유튜브에 올라가지 않는 내용이 있을 때만 찍어요. 그러니까 제 유튜브의 동영상이 이제 곧 100개를 넘어요. 100개가 넘는데 그게 주제가 조금씩 다 틀려요. 그러니까 오늘 흔히 교육학과에 가면은 교육심리학이라는 걸 배워요. 교육심리학. 근데 교육심리학을 제가 뇌과학적으로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딱 정리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근데 어쩌면은 공부와 관련된 심리학이에요. 인간은 어떨 때 공부를 더 하려고 하느냐, 더 경쟁력이 생기느냐의 문제인데요. 근데 앞으로 이 AI하고 로봇이 결합되는, 인공지능하고 로봇이 결합되는 시대가 오는데, 그래서 두 가지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단순하게 노력을 하는 인간이 돼서는 안 되는 또 시대가 돼버린 거죠. 갈수록 출세가 어려워져요. 이거 잘 안 지워져요. 여기 지금 제가 AI하고 로봇을 썼는데요. 여기다가 피라밋을 한번 그려볼게요. 미래 직업이 이렇게 됩니다. 예전에는 여기가 왕이라고 치고요. 그럼 여기 노예들이 있다고 칩시다. 노예들이 이렇게 직업군이 쫙 있었어요. 그런데 인공지능 로봇이 나오게 되면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직업을 다 얘네들이 하게 되냐면은 맨 밑에 아주 단순한 일을 하는 노예들 빼고 그 다음에 아주 복잡한, 그걸 저는 이제 카오스라고 하는데, 아주 복잡한 일을 처리하고 인간적인 가치를 논하고 하는 자리, 그런 자리를 빼고 맨 밑에 허드렛 일을 빼고 얘네들이 다 차지하게 된 시대고, 그러다 보니까 1990년대까지 90년도 초반까지의 교육은 어떤 노력, 성실성 이런 것이 좀 통했었어요. 그때까지는. 왜냐하면 취직을 할 수 있었고 그 직장에 취직을 하게 되면은 20-30년을 월급을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 여러분 공무원 연금 축소 때문에 난리잖아요. 이거 더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 공무원이 좀 권위가 있었잖아요. 권위가 뒷돈도 챙길 수가 있었고, 미래에는 그야말로 노예 같은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사 공무원 꿈꾸는 아이들 있죠. 초등학생들. 부모의 권유에 의해서 만약에 공무원이 된다고 칩시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평생 동안 여러분들 원망할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 다음에 교사의 문제는 뭐냐면은 학교가 사라진다고 얘기합니다. 미래학자들이. 무슨 얘기냐면은 지식에 대한 것을 인간이 인공지능을 능가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린아이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교육을 하는 것도 인간보다 더 잘하게 됩니다. 이제 컴퓨터라든가 로봇이. 그래서 인간은 인성하고 창의성만 감당하게 되고 지식 전달자로서 역할은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미래의 교사는 뭐냐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교사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인성과 창의성 쪽에 뭔가 장점이 있는 사람들이 학교에 남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어떤 특정 학과를 잘하는 사람은 학교에서 계속 밀려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사 공무원의 트렌드가 그렇게 바뀌는 거죠. 공무원은 뭐냐? 완전히 내가 시민의 노예가 될 수 있다라는 투철한 봉사정신이 없으면 버틸 수가 없어요. 그 세계에서. 앞으로는. 그리스 같은 데가 지금 그러는 건데, 그리스는 국회의원을 하기 싫어가지고 국회의원이 월급이 작은 데다가 너무 할 일이 많다 보니까, 봉사할 일이 많다 보니까 3D 업종에 속한답니다. 국회의원이. 그래서 국회의원을 서로 안 한다고 거기는. 이번엔 제발 당신이 해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넘긴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바뀝니다.
대통령도 그렇게 바뀌어요, 미래에는. 지금 대통령은 아주 피크죠, 피크. 근데 앞으로의 대통령은 전부 그야말로 국민의 노예화가 돼갑니다. 대통령 자체가. 공무원 사회 전체가 그래요. 의사. 자, 여러분 좋아하는 의대 보내고 싶어. 의사 어떻게 되나? 의사 자체도 거의 다 실업자가 돼요. 거의 답니다, 정말. 그러니까 5%, 10% 정도 남기고는 거의 실업자가 된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특목고라든가 이런데 보낸 학부모들이 있을 텐데, 제가 이제 상산고등학교 3학년 지도를 가봤어요. 진로 강의를 가봤더니 한 70%가 의대를 지망하더라고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그 70% 중에 60%는 실업자 됩니다. 나중에. 물론 이런 건 있어요. 의학을 공부하는 것 자체가 창의성을 높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의 마지막 그 목적을, 그 패러다임, 그걸 바꾸셔야 돼요. 진로 지도하는 목적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이는 2040년을 지금 현재 아이들이 준비할 수 없고 학부모들도 준비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얘가 의사가 되고 싶고, 뭐 간호사가 되고 싶고, 뭐 또는 요리사가 되고 싶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미래에는 요리도 3D 프린터가 요리를 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각 사람마다 이제 체질을 다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해서 그 사람한테 몸에 가장 건강한 음식을 프린터로 찍어버리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 영양분을 가루로 된 영양분에다가 비타민이라든가 이런 어떤 물을 섞어가지고 맛도 기가 막히게 만들어가지고, 식약동원이라는 말이 있는데 음식이 전부 개별화되는 겁니다. 전부 개별화되고 그걸 다품종 소량 생산의 시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식당이 병원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의 병원은 식당, 피트니스 센터, 문화센터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묶여요. 정신건강하고 육체적인 건강이 동시에 돌봐줘야 되기 때문에 음식까지. 그러니까 지금의 종합병원이 아니죠. 미래의 병원은. 정말 파생되는 얘기가 워낙 많아서. 그래서 갈수록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 세 번째 자원. 이 창의성이 없으면은 그냥 노예로 살게 됩니다. 근데 로봇보다 못한 노예로 살게 될 가능성이 많아져요. 그래서 그거를 국가에서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창조경제도 그런 컨셉으로 나온 거예요. 어떻게든 소수의 벤처기업이라든가 이런 걸 육성을 해서 많은 돈을 벌어서 세금을 많이 걷어서 그 세금으로 어떻게 해야 돼? 국민들을 돌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래에는 이렇게 되죠. 지금은 노령층만 매달 20만 원씩 준다고 하잖아요. 미래는 그렇지 않아요. 청년들한테도 줍니다. 왜? 청년들도 일자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전 연령대가 소수의 창조적인 집단, 이 위쪽에 창의성을 발휘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집단이 내는 세금으로 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전 연령대가 되는 겁니다. 미래에는. 전체 연령대가. 그래서 의과대학을 공부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공부하는 과정이 그래서 스팸형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집어넣는 형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스팸형 공부를 하는 애는 자연스럽게 이 창의성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창의성 중심으로 공부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늘 그 아이의 머릿속에서 잃어버린 고리를 찾는 공부를 하는가 하지 않는가가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공부의 진정한 과정이죠. 모든 인간으로 태어난 숙명이라는 게 있대요. 인간으로 태어난 숙명. 그러니까 완전히 전능화가 아니면은요, 모든 인간은 학습 본능이 있다는 겁니다. 학습 본능. 공부를 하지 않고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학습 본능이 뭐냐면 잃어버린 고리를 찾는 거예요. 연관시키는 거죠. 기존에 자기가 알고 있던 거하고 새로 들어온 자극이나 경험을 연관시켜서 이해해 나가는 것. 그게 학습이거든요.
근데 막 집어넣는 것 자체는 그런 연관 짓고자 하는 트레이닝하고 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창의성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지식은 쌓되. 근데 그렇게 쌓인 스팸형 지식으로 쌓인 것은 결국엔 인공지능한테 따라잡히게 되는 것이고요. 근데 물론 이런 게 있습니다. 창의성도 창의성의 재료가 있어야지 창의성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제 강의를 듣다 보면 저 강사 이거 놓치고 있는데 사실 놓치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미리 말할 틈이 없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건데, 자, 스팸형, 아무튼 영어 쓰지 말고 스팸형 교육은 언제 가장 유효하냐면은 중학교 때입니다. 중학교 때가 어떤 나이 때냐면 제가 저쪽으로 가서 좀 넘겨서 넘기는 게 저기 있었던 것 같은데. 중학교 때가 이런 겁니다. 사실 언제까지 어느 정도 단순하게 집어넣는 거하고 생각해보는 것이 병행이 되는 나이가 언제까지냐면은 15세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15세 이후에는 이 잃어버린 고리를 찾는 과정으로 그 아이가 공부를 하도록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면은 그 다음에는 논리적 기억력이 중요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일단은 정서적으로 동기부여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의미를 찾지 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15세 이전에는 아이들은 재미에 의해서 자기 자신의 학습을 진행합니다. 재미에 의해서. 근데 대략 15세경에 재미에 의해서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학습이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의미에 의해서 학습이나 일을 하는 그 시기로 딱 넘어가요. 아주 극적으로 우리의 두뇌가 많이 바뀌어요. 근데 대략 10살부터 15살 사이에 많이 바뀌고, 좀 더 넓게 보면 10살부터 20살 사이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결정적인 뱃속에서부터 약 20세까지 그래프를 그려놓은 거예요. 유연성을 따져보자면 25살 때까지만 인간은 두뇌가 좀 유연하거든요. 그때까지가 기회인 거죠. 근데 그 기회를 놓치게 되면은 더 이상 두뇌를 새롭게 조직하는 그 영양물질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인간은 30살이 넘고 35살이 넘게 되면은 언제만 공부가 되냐? 엄청난 위기가 찾아왔을 때만 공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잘렸다거나 사표를 냈다거나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거나 내가 그렇게 만만한 놈이 아닌데 누가 막 계속 나를 무시해. 그렇게 어떤 자존감의 위기, 자존의 위기와 생존의 위기가 왔을 때만 두뇌에서 새로운 신경세포를 만들어주는 물질이 나옵니다. 불행한 거죠. 무슨 얘기냐면 공부할 때 공부를 하지 않게 되면은 나중에는 고생하면서 공부를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넘어가 버려요. 보통 의지로는 안 나오니까 신경세포를 연결해주는 물질 자체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10살부터의 15년간, 10살 이후에 10살부터 25세까지 15년간을 어떻게 자기주도적으로 보내느냐, 자기주도적으로 뭔가를 배우면서 보내느냐가 굉장히 그래서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엄마들이 막 닥달을 하게 되는 거죠. 공부가 때가 있다는 걸 이미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여기까지 얘기하는 게 약간 옛날 컨셉이라는 거예요. 옛날 컨셉이고, 앞으로의 컨셉은 이걸 이제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실질적인 자산이 남는 시대로 자꾸 간다. 거품이 자꾸 사라져 간다는 거예요. 거품이. 그러니까 유통마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라져 간다. 그래서 중간에서 돈을 가지고 장난을 칠 수 있는 영역들이 점점점 사라져 가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에 남는 실질 자산에 의해서 인간은 앞으로 국가든 인간이든 부자가 되어갈 것이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하정원과 먹거리, 땅이 넓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마지막엔 창의성만 남게 될 것이다 라는 그 결론하고 그런 거죠. 웬만한 창의성이 아니면은 컴퓨터하고 로봇이 더 창의적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그 탁월한 창의성의 그 임계점, 그 한계를 넘어가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실업자가 될 확률이 높다.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 금융위기의 원인을 교육격차로 보는 경제학자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아주 상류층 교육을 받은 사람과 중산층 이하의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마지막에 그 창의성에서 조금 차이가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창의성이라는 것은 인풋과 아웃풋, 자기가 경험하는 것대로 두뇌에서 만들어져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 황동문 씨가 왜 몰입이라는 책을 써서 그 강의를 하는데, 예전에 모차르트, 피카소 이런 천재들이 재능이 뛰어나서 천재가 됐는가, 아니면 코치, 교육이 좋았는가를 그 연구한 책들이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재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갈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재능이 아니었다라는 결론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코치였다라는 거예요. 교육이었다라는 겁니다. 후천적으로. 그래서 교육심리학에서 다루는 게, 제가 이거 하려다가 지금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는데, 교육심리학에서 다루는 게 바로 그거예요. 재능적인 요소는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4학년이 지나면은 영향력이 확 떨어지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IQ가 좋다고, 머리가 좋다고 공부를 잘하는 연령대는 초등학교, 길게 잡아서 초등학교 4, 5학년 때까지더라 이거예요. 그 이후에는 정서가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치더라는 겁니다. 정서가. 자, 그래서 이 교육심리학 간단하게 정리하고요. 이거 지금 큰일 났네. 이게 안 지워져서 그냥 안 지워져서 일단 몇 가지 그래프만 그려볼게요. 자, 이런 종 모양 그래프가 하나 있고요. 종 모양 그래프, 이거는 뭐냐면은 여기는 성취도고요. 여기는 긴장 또는 불안의 정도입니다. 그래서 성취도가 가장 높으려면 사람에 따라 좀 틀려요. 사람에 따라 좀 틀리고 일에 따라 좀 틀린데, 어쨌건 긴장, 스트레스, 불안이 전혀 없으면 성취도도 떨어져요. 그리고 너무 많아도 떨어집니다. 근데 이게 어떤 사람이 똑같은 긴장, 똑같은 자극을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느끼느냐는 개인차가 심해요. 그래서 오늘 제 강의의 주제는 뭐냐면 바로 이런 겁니다. 그 회복 탄력성에 관한 거죠. 두 가지인데, 회복 탄력성하고 만족지연 능력에 관한 겁니다. 제 강의는. 회복 탄력성과 만족지연 능력이 강한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그 자존감이 높으려면은 3세 이전에 첫 번째 주 양육자가 일관되고 절대적인 사람을 줘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회복 탄력성의 그 핵심입니다. 핵심. 그래서 자, 무슨 얘기냐, 이게 만약에 회복 탄력성과 만족지연 능력이 아주 좋은 아이라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 곡선이 달라집니다. 점점 이렇게 변해요. 이렇게. 그러다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인류 역사상 탁월한 성과를 낸 그 아이들, 탁월한 성과를 낸 사람들의 특성은 뭐냐면, 네, 감사합니다. 그 만족지연 능력하고 회복 탄력성이 좋죠. 보편적으로 이런 곡선을 그리게 되는데, 우리가 태교에서부터 그 아이를 잘 기른다면, 또
태교 얘기하니까 이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좀 더 2부 강의에서 제가 할 건데, 후속유전학이라는 게 있어요. 최근에 노벨상이 많이 나오는 학문입니다. 노벨상이 많이 나오는 학문 중에 후속유전학이라는 게 있는데, 후속유전학에서 우리 그 엄마들이 이제 임신을 다시 하실 분이 거의 없을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데, 놓쳐버린 게 뭐였냐면은, 엄마의 DNA하고 아빠의 DNA가 만났을 때 이제 나팔관에 수정돼가지고 자궁으로 이동하잖아요. 자궁까지 착상하기 전에 얘네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수정 딱 직후에 모든 수정란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은, 엄마의 장점과 아빠의 장점 중에서, 그죠, 세포 분열을 하죠. 세포 분열을 하면서 분열을 하는 과정, 전체 과정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은, 유전적으로 나쁜 것들은 열쇠를 채우게 되고요. 세포 스스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는 앞으로 잘 살아볼 거야. 엄마 아빠의 DNA를 나는 능가하는 애가 될 거야 라고 그 수정란이 생각을 합니다. 자기 스스로 나쁜 것은 열쇠를 채우고 좋은 것은 더 잘 발현될 수 있도록 뭔가 확성기를 이렇게 답니다. 이건 좋은 거고 이건 나쁜 거예요. 그런데 태교가 잘못되잖아요. 그럼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은, 나쁜 것에 확성기를 달고 좋은 것에 열쇠를 채우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게 바뀌어버려요. 뒤바뀌어버려요. 이게 태교 기간 중에 가장 많이 일어나요. 이런 현상이. 그리고 이 현상이 주로 많이 일어나는 나이대가 언제냐면 10살까지입니다. 10세까지. 끊임없이 DNA가 바뀌는데 가장 많이 바뀌는 나이가 10살까지. 그리고 성인들도 이걸 바꿉니다. 여러분들 효소를 먹으면 뭐 암이 낫는다. 그것도 효소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바로 이 후성 유전체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암 DNA를 꺼버린다거나 숨겨져 있던 좋은 것들을 발현시킨다거나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체내에서. 그럼으로써 타고난 DNA는 바뀌지 않는데, 어떤 DNA로 내가 살아갈 것인가, 어떤 DNA를 써서 내가 살아갈 것인가는 평생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가장 많이 바뀌는 게 뱃속에서 가장 많이 바뀌는 겁니다. 자, 그래서 태교에서부터 어떤 이상적인 양육과 교육을 하는 애들은 이게 올라갑니다. 역치가 올라가요. 역치라는 거는 스트레스가 강하다고 해서 좌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 스트레스가 많다고 해서 성취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이게 지금 그 자극에 굴복하는 거거든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대범하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용기, 대범함, 그다음에 자존감,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낮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아질수록 성취가 떨어져 버리죠. 근데 그게 높으면 스트레스가 강할수록 성취는 더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과제가 어려울수록 더 강한 창의성을 발휘하게 돼요. 그래서 예전에도 위대한 장군들은, 갑자기 삼국지 관우가 생각이 나네. 관우 장군이 황충하고 대결을 할 때 황충이 무기를 놓치니까 무기를 쥐어주고 싸우거든요. 싱겁다 이거 싱겁. 내가 그 과제가, 나의 상대가 너무 이렇게 비겁하다 이거죠. 칼을 놓쳐서 실수로 상대방이, 그럼 내가 쉽게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여요. 난 그렇게 싸우지 않겠다. 이게 굉장히 그 자존감이 높은 상태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은, 그게 제가 꼭 전쟁 얘기를 해서 그런데, 살아가면서 그런 어떤 전쟁터와 같은 상황에서 그 위기들을 잘 극복해내고 이런 거예요. 자, 역치가 낮은 사람. 아까 제가 역치가 낮은 사람하고 살았잖아요. 그게 BPD거든. 역치가 극도로 낮은 사람이 경계성 인격장애입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에서 자기 이성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판단과 창의적인 판단을 약간의 스트레스에서 놓아버리는 것, 그게 경계성 인격장애입니다. 스트레스를 참는 역치가 약해요. 그 약한 이유가 뭐냐? 공포하고 불안 때문인데, 공포를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주로 이 공포를 어디서 체험하면 BPD가 많이 걸리냐면 뱃속에서.
태교 때 이걸 체험하게 되면 BPD가 돼버립니다. 편도체가 활성화되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왜 이 역치가 높은 거, 자존감과 회복 탄력성 이런 거 만족지향 능력이 높은 게 왜 중요하냐면 편도체가 공포나 불안을 느끼게 되면 에너지가 회피 쪽으로 쏠려버려요. 도망. 어떻게 내가 이 상황을 모면하지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도전이냐 도망이냐예요. 도전이냐 도망이냐. 에서 역치가 높은 사람들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도전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쉬운 문제보다는 더 어려운 문제를 풀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교육적인 실험들이 있잖아요. 도전을 선택하는 아이들인 거죠. 근데 역치가 낮으면 스트레스 상황을 잘 견디지 못하면 도망을 선택하게 돼요. 그래서 이 곡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거 모든 인간한테 적용되지 않아요. 탁월한 성과를 낸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창의성이 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명량하고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이순신 장군이 왜 필사즉생이라고 했냐면은 죽고자 하면 왜 사느냐, 위험한 상황에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살고자 하면은 겁이 나잖아요. 살아야 되니까, 피해야 되니까. 근데 내가 죽을 각오로 딱 했어요.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싸워야 될지 전략을 세울 수 있다 이거예요. 편도체가 활성화되는 게 아니라 편도체와 정반대쪽에 있는 게 해마하고 전두엽이에요.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걱정과 불안에 휩싸이게 되면은 해마하고 전두엽은 그러니까 이런 저울이라고 보시면 돼요. 접시 저울 아시죠? 여기는 걱정 불안을 담당하는 편도체가 있고 여기는 기억과 새로운 신경세포를 만드는 해마가 있고 전두엽이 있단 말이에요.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이게 올라가면 이게 내려가고 이게 올라가면 이게 내려가요. 인간은. 그렇게 진화를 해온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필사즉생이란 말이 나온 겁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한 자존감이 될 수도 있고 굉장한 집중력을 만들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래서 어렸을 때 이런 겁니다. 아까 제가 만족지향 능력하고 회복 탄력성이 좋으려면은 0세 3세에 어떤 교육을 어떤 양육을 받아야 되냐고 했냐면은 자 이겁니다. 일관된 절대적 사랑이에요. 근데 자 이거 여러분 절대적의 반대말이 이게 조건입니다. 절대는 무조건이라는 거, 무조건이에요. 일관된 사랑이 아닌 게 이게 변덕이거든요. 그러니까 일관된 사랑 이건 신뢰예요, 신뢰. 이건 불신이고요.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랑이 얘가 어렸을 때 주 양육자, 엄마든 자기를 키웠던 사람한테 이 변덕과 불신과 조건화된 사랑을 받게 되면은 이 아이의 무의식 속에는 뭐가 사로잡게 되냐면은 이 생각이 사로잡힙니다. 나의 노력은 배신당할 수 있다 이거예요.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어렸을 때 뭐예요? 주 양육자가 왕이잖아, 왕. 신이잖아, 신. 노력을 해도 나는 신에게 배신당할 수 있다는 게 두뇌와 가슴 속에 자리를 잡아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지금도 미국에서 통계를 낸 게 있는데 아주 부부 사이가 좋은 집에서 자란 애들이거나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큰 애들이 성취도가 높더라. 사회적인 성취도가. 왜 그럴까요? 일관된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부부 사이가 나쁠수록 아이들은 일관된 사랑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확 올라갑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엄마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어제 내가 아이를 대했던 표정하고 오늘 대했던 표정이 달라. 이거 자체가 일관되지 않은 사랑이에요. 그거 자체가. 그리고 또 하나,
남편의 사랑이 나한테 보상이 안 돼. 그죠? 남편의 사랑이 보상이 안 되면 엄마들은 자연스럽게 자식한테 그걸 보상받으려고 그래요. 근데 자식한테 보상을 받으려 할수록 조건화가 돼버립니다. 야, 너 공부를 잘하면 뭘 사줄게.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왜 얘한테 보상받고 싶거든, 지금. 근데 나는 부부 사이가 너무 행복해. 자식한테 보상받고자 하는 아예 생각 자체, 마인드 자체가 없어. 그러면 절대적인 사랑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손자를 바라보는 시각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곡선이 가능한 거예요. 이것도 여기는 아주 부부 사이가 좋은 집안이고 갈수록 안 좋은 집안인데 여기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우는 집안이다. 그러면 곡선이 이렇게 됩니다. 성공도가, 성취도가. 이 가운데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돈 보고 결혼했는데 시댁이 망했다.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갑자기 실직을 당했다. 나라가 안 좋아져서 뭐 이런 거. 갑자기 뭐 둘 중에 한 사람이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다.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이 아이한테 계속 영향을 주게 돼서 이거 두 가지를 못 느끼게 만들어 버립니다. 초등학교 때까지. 아무튼 그런 거고요. 자,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데 또 하나는 이겁니다. 기본적으로 두 가지만 더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포부의 수준이라는 것도 자 이거하고 똑같아요. 이게 성취. 똑같네. 이것만 지우면 되네. 이게 포부. 꿈. 그러니까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아이의 자존감하고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성취가 있고 포부가 있는데 이것도 곡선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엄마가 스카이 명문대 안 가면 우리나라에서 살기 힘들어져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애한테. 그럼 이쪽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성취가 되는 게 아니라 지나친 포부를 얘가 계속 들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담감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매번 공부할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그러면 해마하고 전두엽은 더 꺼지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는 두 가지 형이 있어요. 도파민형 공부가 있고 코르티솔형 공부가 있어요. 이건 견디면서 공부하는 거고 이건 즐기면서 공부하는 겁니다. 호르몬이 이렇게 분리가 돼요. 분리가 되는데 이게 뭘 만들게 되냐면 이게 표정을 만들어 버립니다. 표정하고 눈빛을 만들어요. 관리받고 공부를 시작했느냐, 어려서부터 엄마한테 관리를 받았느냐, 자기 결정적이고 자기 주도적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가 고등학생 20살쯤 됐을 때, 20대가 됐을 때 표정과 눈빛이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도파민형이냐 코르티솔형이냐. 그래서 대학에서 입학사정관들하고 기업에서, 지금의 기업은 창의적 인재를 주로 많이 뽑기 때문에요. 성실해 보이는 눈빛을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약간 또라이 눈빛을 원해요. 왜냐면은 우리 회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지 먹고 살지가 불분명해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누군가를 원하는 거예요. 신입사원이 그 회사 전체를 살릴 수도 있는 겁니다. 삼성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에서 딱 한 명의 신입사원이 삼성을 살릴 수도 있어요. 망해가는 삼성. 그런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눈빛이 살아있는 또라이를 일단은 뽑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R&D 인력을 엄청나게 많이 뽑죠, 지금. 그 R&D 연구에서 뭔가가 나오는, 아이템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입학사정관, 대학에서도 기업에서도 이 표정과 눈빛을 보는데 이것을 비구두 언어라고 그래요. 자기소개서로는 볼 수 없는 것을 직접 얼굴을 딱 보면 나타납니다. 뭐가 나타나요? 자기주도적으로 공부했느냐, 도파민형 공부였느냐, 코르티솔형 공부였느냐가 드러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성적이 아무리 좋아도 얘가 관리받은 성적으로 여기까지 올라온 것 같다. 1등급까지 관리받은 1등급이다. 그러면 이제는 취직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부모가 돈을 대서 자기가 그냥 창업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의대를 나왔어도
앞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의대를 나와도요, 창업이 거의 불가능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뭐냐면, 병원 자체가 여러 가지가 결합을 하게 됩니다. 레스토랑, 피트니스 센터, 교육센터, 뭐 힐링할 수 있는 공원, 뭐 이런 것들이 그 종합병원, 병원하고 결합되지 않으면 이제 사람들 거기 안 가요. 그렇기 때문에 자본이 많을수록 더 시설을 좋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트렌드에 맞춰서 시설을 만들어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21세기 자본론을 쓴 게 피게티 요즘에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이 시대는 앞으로 갈수록 뭐예요? 재능이 아니라 자본에 의해서 훨씬 성공이 좌지우지된다 이거예요. 자본에 의해서 개인의 재능이 아니라. 자, 어쨌건 이거 마무리해야 되니까요. 자, 자아 개념이 자존감이라는 게 자존감에서 좀 중요한 점이 이겁니다. 인간이 실패를 경험을 할 때 패배감을 3년 이상 경험을 하면 고정화된다 해요. 이거 카이퍼라는 사람이 연구한 건데 2년 정도까지는 자기가 실패를 경험을 해도 자기 자존감이 그렇게 낮아지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3년이 돼가면 고정이 되기 시작하고요. 4년, 5년, 6년 갈수록 이렇게 벌어져 버려요. 자, 여러분. 그래서 특목고가 위험한 겁니다. 중학교 때 1등을 해서 특목고를 갔어. 3년 동안 거기서 꼴찌를 해, 얘가. 그죠? 중학교 때까지 1등이었는데. 그럼 이 자아상이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걸 위험이 아주 높은 겁니다. 그래서 용꼬리보다는 뱃머리가 되라는 말이 예전부터 있어 왔는데 앞으로는 그게 더 맞는 시대가 옵니다. 갈수록. 왜냐면은 어떤 자격증의 시대가 아니라 자격증을 따면 뭔가 그거를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 적응의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매주 새로운 자격증을 자기가 따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자격증이 뭐 몇 년 가는 게 아니라 거의 매주 새로운 공부를 하면서 적응해야 되는 상황. 이게 급변하고 빨리 발전하고 이런 점 때문에. 자, 이거하고 또 하나는 마시멜로 실험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마시멜로 실험 3번째만 얘기하고 일부 강의를 마치고 그 다음에 숨을 좀 고른 다음에 남은 1시간 동안 내가 뭘 할 것인가 좀 생각 좀 해볼게요. 워낙에 이제 마시멜로 실험 3번째가 이겁니다. 아까 또 지웠는데 일관되고 절대적인 사랑을 받으면 만족지연 능력이 좋아집니다. 만족지연 능력. 자, 그게 왜 그러냐고 아까 제가 얘기했냐면 그 아이의 가슴 속에는 뭐가 자리 잡게 되냐면 노력은 배신당하지 않는다가 자리 잡게 되거든요. 나의 노력은 절대 배신당하지 않는다. 그럼 자연스럽게 인내력이 생기는 거예요. 만족지연 능력이. 언젠가 보상받는다. 근데 얘가 신뢰를 경험하지 못하면은 마시멜로 실험 3번째가 뭐냐면 마시멜로를 원래 첫 번째는 이거 한 15분인가 5분인가 참으면 하나 더 줄게였어요. 두 번째 뚜껑을 딱 닫아서 뚜껑 닫으니까 더 참기가 쉽지. 눈에 안 보이니까 견물생지. 그래서 더 인내심이 증가한다. 그 두 번째. 3번째 실험이 아주 우리 엄마의 자격, 부모의 자격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3번째 실험이 마시멜로 실험 들어가기 전에 사소한 약속을 선생님이 해요. 아주 사소한 거를. 그 다음에 그 약속을 깬 팀이 있고 그 약속을 지킨 팀이 있어요. 그랬더니 깬 팀은 인내심이 3에서 4분의 1로 줄어들고 그 사소한 약속을 지킨 팀은 3, 4배가 되더라 이거예요. 만족지연 능력의 강도가 3배, 4배가 강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뭘 얘기해 주냐면은 어렸을 때 세뱃돈 저축해서 줄게 하고서 안 준 사람들 있죠. 네. 그분들의 자녀는 인내심이 떨어져 있을 겁니다. 불신을 경험했거든요. 그 다음에
중간고사 끝나고 뭐 해줄게, 뭐 언제 어디 같이 여행 가자, 뭐 여러 가지, 뭐 사줄 게부터 시작해가지고 엄마가 앞으로는 잔소리 안 할게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뭔가 사소한 약속들을 했을 거예요. 그거를 만약에 100%를 지키잖아요. 그럼 그 아이는 성공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만족지능률이 계속해서 올라가니까. 근데 사소한 약속을 어길 때마다 만족지능률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거야. 30분, 40분에 이렇게 떨어져. 왜? 인내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두뇌 속의 프로그램이 됩니다. 걔한테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연애할 때도 인내 안 해요. 공부할 때도 인내 안 해요. 취직에서도 인내 안 합니다. 왜? 자기 노력은 언제 배신당할지 모른다라는 게 이미 프로그램이 됐기 때문에. 이거예요. 이게 교육심리학이에요. 교육심리학의 어떤 기본적인 테마입니다. 이걸로 일단 마치고요. 2부에서 다시 좀 정리해서 하겠습니다. 쉬세요.